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 G2G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막 스스로 코드를 짜고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브라우저를 띄워서 실시간으로 방대한 웹데이터를 싹 수집한 다음에 이걸 분석해서 경영진이 볼 대시보드까지 완벽하게 업데이트 해놓는 그런 AI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가 딥 다이브할 최신 오픈소스 트렌드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 파편화된 기술들이 막 융합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자동 하루프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백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그냥 개별적인 도구로만 바라보면 약간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기 쉽거든요. 아, 완전 그렇죠. 정신없잖아요. 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생태계 전체를 쫙 조망해보면 명확하게 네 가지의 거대한 흐름이 보입니다. 네 가지 축이요. 네.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먹잇감을 제공하는 초고속 웹 자동화 파이프라인. 아, 데이터 먹방 파이프라인이네요. 하하, 그렇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구조적인 맥락을 찾아내는 데이터 시각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무거운 프로세스가 서버가 뻗어가 안 끊기고 돌아가게 만드는 개발자 인프라까지. 와, 서버가 터져도 돌아간다고요? 네, 맞아요. 이 네 가지 축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공장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파편화된 기술 트렌드를 다 쫓아가기 벅찬 여러분을 위해서 개별 툴 사용법을 나열하는 대신에 이 기술들이 어떻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지 그 맥락을 짚어드릴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자, 그럼 이것부터 짚어보죠. 먼저 생태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의 진화 파트인데요. 과거의 AI가 단순히 병 속에 든 뇌, 그러니까 텍스트만 뱉어내는 LLM이었다면 네, 상태가 없는, 그러니까 스테이트리스 모델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억력이라는 메모리장과 도구라는 손발을 얻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형 로봇이 된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LLM의 기억과 도구가 결합됐다는 건 쉽게 말해서 AI가 그냥 일회성 대답을 뱉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딱 관찰하고 틀렸네? 하면서 다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를 갖췄다는 겁니다. 와, 스스로 오답 노트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주목받는 프로젝트 에어리 같은 프레임워크가 딱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컬 환경을 중심으로 대화형 AI 어시스턴트를 구축하는데요. 로컬 환경이요? 네. 사용자의 과거 대화 맥락이나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아주 유연하게 메모리로 활용하는 강점이 있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개발자나 크리에이터는 이제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AI한테 내 컴퓨터의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랑 도구를 막 쥐어준다는 건 사실 보안 측면에서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아,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AI가 목표를 달성하겠답시고 막 권한을 남용해서 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수로 날려버리거나 시스템 설정 파일을 건드릴 수도 있죠.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에이전트가 강력해질수록 사실 샌드박싱이랑 권한 경계 설정이 진짜 필수적이거든요. 안전장치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프로젝트웨어 같은 도구들은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는 액션의 범위를 엄격하게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딱 제한해둡니다. 허락된 것만 해라 이렇게요. 그렇죠. 코드를 실행하더라도 메인 OS가 아니라 완전히 격리된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만 돌게 만들거나 파일 삭제 같은 치명적인 작업 전에는 반드시 인간한테 물어봐야겠죠. 맞습니다. 무조건 인간의 승인을 거치도록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안전띠를 아주 단단히 맨 상태에서의 자율성이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오픈바이킹이라는 프레임워크는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쪽은 개인 비서라기보다는 기업의 구조화된 AI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확장 가능한 실행 파이프라인이랑 외부 API 통합에 엄청난 강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마치 여러 대의 AI 에이전트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 라인을 막 돌리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처럼 들리는데요. 네,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오픈바이킹은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려고 에이전트들을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쫙 연결해요. 역할 분담을 하는 거군요. 네,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가 정보를 긁어오면 분석 에이전트가 그걸 가공하고 다시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가 문서를 예쁘게 만드는 식이죠. 와, 진짜 자동화 공장이네요. 근데 그렇게 에이전트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당연히 생기죠.
누가 어디서 병목을 일으키는지, 혹은 에이전트가 왜 갑자기 저런 이상한 결론을 냈는지 추적하기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아, 블랙박스가 돼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스코프 같은 에이전트 평가 및 실험 프레임워크가 이 생태계의 완전 필수 요소로 떠오른 겁니다. 아, 에이전트 스코프요. 그럼 얘는 일종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에이전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추적하는 거죠. 에이전트가 어떤 프롬프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막 API 호출 실패율은 얼마나 되는지 로깅해서 개발자가 디버깅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네. 블랙박스 같은 에이전트의 사고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시각화해주는 가시성 도구입니다. 이와 함께 에이전트의 신뢰성을 확 높여주는 도구들도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클로드 스킬스 같은 건데요. 반복적인 코드 워크플로우를 아예 표준화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버리는 시도들이죠. 아, 매번 처음부터 다시 짤 필요 없이요? 그렇죠. 에이전트가 매번 밑바닥부터 파이썬 스크립트를 짜게 두는 대신에 이미 수만 번 검증된 아주 안전한 코드 블록, 즉 스킬을 조립해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오,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요? 그 과정이 막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노바 같은 완전 자동화 툴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바는 유튜브 아이디어 생성부터 스크립트 작성, 심지어 플랫폼 내 상호작용까지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를 아예 통째로 자동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속도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생태계의 두 번째 축으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아무리 똑똑한 뇌랑 튼튼한 손발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AI가 자율성을 가질수록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AI가 실시간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기관, 즉 웹 자동화랑 완벽한 스크래핑 파이프라인이 필수적일 텐데요. 이 과정을 보니까 완전 어둠 속의 닌자 같더라고요. 닌자요? 하하,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LLM이 학습된 시점 이후의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끊임없이 웹을 탐색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요즘 웹사이트들이 보세 접근을 엄청 싫어해서 싹 다 와가버리니까요. 네, 맞아요. 현대의 웹사이트들은 방어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헤드레스 자동화 생태계가 단순히 브라우저 창을 안 띄우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아, 진짜 창과 방패의 싸움이군요. 보안 시스템을 교묘히 피하고 눈에 안 보이는 속도로 침투해서 정확히 원하는 기밀문서만 딱 빼오는 완벽한 첩보 작전 같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 완벽한 스크래핑 파이프라인 구축 과정을 보면 아주 정교한 3단계로 딱 모듈화되어 있거든요. 오, 3단계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방어 감지, 즉 이지안티복 같은 기술을 활용한 사전 식별 단계입니다. 방화벽이나 캡처 시스템 같은 걸 피하는 건가요? 네. 웹사이트 앞단에 있는 방어벽은 단순히 IP만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심지어 마우스 커서의 미세한 떨림이나 통신의 암호화 지문까지 귀신같이 검사하거든요. 와, 진짜 깐깐하네요. 이게 진짜 사람이 쓰는 크롬인지 파이썬 스크립트인지 구별해내는 거군요. 그렇죠. 이지안티보 생태계는 이런 방어 기제들이 어떤 검사를 하는지 역설계해서 스크래퍼가 완벽한 인간의 지문으로 위장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위장술이네요. 그럼 그렇게 방화벽을 우회해서 침투한 다음에는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빨아들일 차례죠. 여기서 라이트 판다 브라우저 같은 AI 자동화에 최적화된 초고속 엔진이 등장합니다. 라이트 판다요? 이게 일반 헤드레스 크롬보다 훨씬 빠른가 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메모리 점유율은 확 낮추면서 문서 객체 모델인 DON3에만 초고속으로 접근하도록 아키텍처를 아예 깎아냈거든요. 아, 불필요한 이미지나 시각적인 계산 같은 건 싹 다 무시하고 AI가 딱 필요로 하는 순수한 텍스트랑 구조 데이터만 빛의 속도로 렌더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스크래플링 같은 구조화 추출 도구입니다. 스크래핑이요? 사실 예전에는 스크래핑할 때 막 정규 표현식이나 복잡한 엑스패스 짜느라 밤새는 일이 진짜 허다했잖아요. 사이트 구조 조금만 바뀌어도 코드가 막 픽픽 쓰러지고요. 개발자들한테는 악몽이었죠. 그렇죠. 근데 스크래플링 같은 최신 툴들은 지저분하게 얽힌 HTML 속에서 AI의 맥락이의 능력을 써서 원하는 데이터만 딱 핏셋으로 정확히 뽑아내더라고요. 맞아요. 위장, 침투, 정밀 타격으로 이어지는 이 3단계 파이프라인 진짜 완벽하죠.
네,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첩보 작전을 통해서 초당 수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쳐보죠. 근데 이 날것의 데이터는 사실 그냥 노이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낼 차례가 온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축인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가 등판하는 거군요. 단순한 수치 나열을 넘어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수집의 시대를 넘어서 의미 부여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목적에 따라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두 가지 시선이요? 네. 첫 번째는 아파치 슈퍼셋으로 대표되는 엔터프라이즈 대시보드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SQL 쿼리를 날려서 정량적 지표들을 깔끔한 막대 그래프나 파이 차트로 쫙 뽑아내는 툴이죠. 아, 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나 월간 활성 사용자 추이 같은 걸 분석할 때 쓰는 그런 정량적인 시각화 도구군요. 네, 기업 환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널리 쓰이는 방식이죠. 단일 환경에서 고도화된 차트까지 싹 다 처리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시선은 뭔가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막 엑셀표처럼 예쁘게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서 어떤 하청업체가 파산했을 때 그 여파가 우리 회사 부품 수급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SQL 쿼리로 추적하다가는 다차원적인 관계성 때문에 서버가 먼저 뻗어버리겠는데요? 그렇죠. 관계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선인 지식 그래프 탐색기, 트랙 같은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트랙이요? 아,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 간의 복잡한 노드랑 관계를 매핑해서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만 개의 점과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구조를 시각적으로 탐색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가 핵심 허브인지 막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와, 듣고 보니까 비교가 딱 되네요. 슈퍼셋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깔끔한 그래프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라면 트랙은 형사들이 용의자들 관계도를 벽에 핀이랑 실로 막 복잡하게 연결해 놓은 그런 상황판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렌즈를 번갈아 사용해야 비로소 데이터의 입체적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화려하고 강력한 툴들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다음 섹션인 네 번째 축을 보니까 앞선 실무용 툴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약간 이질적인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블랙박스를 열다 교육용 미니멀 AI 파트요. 아, 네. 미니마인이나 비전 트랜스포머의 실험적 구현체 같은 프로젝트들이죠. 얘네들은 보니까 프로덕션, 그러니까 실무용으로 쓰기엔 너무 작고 가벼운 것 같던데 철저히 교육이랑 실험 전용으로 설계된 구조인가요? 맞습니다. 당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AI의 내부 구조, 그 블랙박스 안에 있는 수학적 메커니즘을 뜯어보고 실험하기 위해서 극한으로 다이어트를 한 미니멀 모델들입니다.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잘 훈련된 거대 모델 다운받아서 API만 딱 호출하면 끝이잖아요. 엄청 편한데 왜 굳이 트랜스포머의 토큰화 과정이나 어텐션 메커니즘을 최소한으로 직접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API만 호출하는 사람은 평생 그 기술의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던져주는 결과물에 영혼이 종속되는 거군요. 맞아요. 언어 모델 내부에서 행렬들이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문맥을 이해하는지,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미지를 어떻게 패치로 잘라서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뼛속까지 이해하는 개발자랑 아닌 개발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AI가 엉뚱한 대답을 내놓거나 환각 현상을 일으켰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블랙박스처럼 여겨지는 AI의 내부를 직접 뜯어봄으로써 개발자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통제권을 쥐게 되는 거거든요. 와, 오픈소스 생태계가 단순히 무료 도구를 공유하는 걸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밑단으로 돌려볼까요? 보이지 않는 영웅들, 개발자 인프라와 필수 유틸리티 파트입니다. AI도 스크래핑도 거대한 데이터도 결국 안정적인 시스템 없이는 모래성에 불과하잖아요. 맞습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다 엄청난 부하를 일으키는 무거운 작업들이니까요. 분산 환경의 장애 복구나 트래픽 라우팅을 위한 견고한 오케스트레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목스 같은 백엔드 트래픽 효율화 도구가 필요한 거군요. 보니까 단일 TCP 포트 하나에서 프로토콜을 자동 감지해서 여러 서비스로 딱 연결해 준다던데요. 네,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해주죠. 하지만 제가 백엔드 워크플로우 쪽에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옴과 템포럴입니다. 템포럴이요. 분산 환경에서 장기 실행 프로세스를 조율해 주는 도구 맞죠? 네, 이게 현대 백엔드 아키텍처에서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호텔이랑 항공권을 동시에 결제하고 있는데 중간에 항공사 서버가 5초 정도 다운됐다고 쳐볼까요? 헐, 끔찍하네요. 결제는 됐는데 예약은 안 되고 서버 메모리는 날아갔고 개발자가 수동으로 다 로그 뒤져서 환불해줘야 되는 대참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템포럴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템포럴은 분산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프로세스의 모든 상태 변화를 불변의 기록으로 남겨서 자동 복구를 완벽하게 보장하거든요. 서버가 죽기 정확히 1밀리초 전의 상태로 다시 살려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발자는 그냥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면 되는 마법 같은 도구죠. 진짜 디지털 배번공이 따로 없네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인프라 말고도 일상적인 작업을 돕는 아주 재밌는 필수 유틸리티들도 많더라고요. 네, 소소하지만 강력한 도구들이죠. 센트리 기반으로 오류를 파악해주는 주니어라든가 옵시디언 노트 내부의 다이어그램 캔버스를 통합해주는 옵시디언.jxy 드로우 같은 툴들이 있어요. 초고속 미디어 포맷 변환기인 핸디MKV랑 플립오프도 있던데요.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시보라는 툴이었습니다. 아, 시보요. 네, 레트로와크 같은 에뮬레이터에서 달성한 고전 게임 업적을 디스코드에 실시간으로 연동해 주더라고요. AI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백엔드 인프라와 더불어서 이런 소소하고 재미있는 유틸리티들이야말로 오픈소스 생태계의 인간적인 매력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죠. 거창한 AI 혁명도 중요하지만 내 당장의 귀찮음을 해결하려고 코드를 짜고 공유하는 그 문화 자체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하는 이 오픈소스 생태계 분석이 여러분의 지식 저장소에 유용한 조각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서 트렌드를 앞서가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종 조립을 해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궁극의 AI 스택 조합하기네요. 네,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되는 궁극의 AI 스택. 4단계 페이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1 수집 단계. 라이트 판다와 스크래플링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한다. 네, 완벽합니다. 페이지 2 추론 단계. 추출된 데이터를 오픈 바이킹 같은 프레임워크 기반 AI 에이전트에 주입한다. 페이지 3 오케스트레이션 단계. 옴과 템포럴을 통해 복잡한 백엔드 워크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제어한다. 네, 마지막 페이지 4 시각화. 최종 도출된 인사이트를 슈퍼셋 대시보드로 쫙 시각화한다. 와, 이게 진짜 하나의 공장처럼 돌아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파편화된 오픈소스들이 모여서 인간의 개입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자동화된 지식 생산 공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생태계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좋은 출발점이 있을까요? 매주 심층 가이드랑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워크블로우를 직접 만져보고 싶은 분들께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 꿀팁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AI가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고 추론하고 시각화까지 자동화하는 완벽한 루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혹시 정답을 찾는 건 이제 기계에게 넘겨주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즉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기계가 정답을 내놓을수록 그 질문의 방향을 설정하는 인간의 통찰의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길 찾아나가는 G2G. 다음 이 시간에도 흥미로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